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골목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3살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43년, 전태일은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태일이로 해서 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태일이로 해서 세상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전태일이만큼 어렵겠느냐. 만약에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마 못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끌어오는 그 열정이라든지, 배우로서 가야 할 길을 좀 만들어준 사람 같아요. 나에게 전태일은 거울 같은 존재지. 그래 봐야지. 누군가는 희망의 상징이라 하고, 누군가는 불꽃이라 하고, 누군가는 인생의 스승이라 합니다. 전태일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1948년) 태어난 전태일은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전태일은 오늘날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역사 속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현실의 개선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전태일로부터 시작됐고,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전태일,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선생님이 저랑 같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야.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좀 알아와보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해보고 온 사람. 노동자. 근데 왜 또 그 책을 불태우려고 했는데 자기도 죽었어요? 어린이들은 책으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전태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태일 아저씨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용감한 청년. 그런데 왜 죽어야 했는지, 그는 왜 희생해야 했는지, 어린이들은 그 이유를 찾아갑니다. 죽음을 헛되이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감명 깊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죽음으로써 내 죽음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근로거주 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책 법을 나와 있는 그 법을 지키라. 1970년 11월 13일 점심 무렵,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3일 날 그 구름다리 밑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었죠.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이 주도한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보가 새 나가가지고 경찰들이 막고, 기자들은 이미 다 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중단할 수 없다 해서 태일이가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12일 날 아침에 오빠가 이제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데 제가 막 쫓아나갔어요. 나가서 오빠 나 저기 학교에 월사금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져오면 맨날 또 쫓겨오는데 오빠가 나 돈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며칠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빠의 그런 조금이라도 예감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태일아, 나와주십시오. 다 준비됐어.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날 어떤 특별한 느낌도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시위를 이끌던 전태일은 경찰의 저지에 막히자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저쪽 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우리 친구들이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그래서 내가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가고 나는 바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장에 내가 이제 가까이 갔는데 1m 거리도 사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전태일은 휘발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책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제 잠바로 불을 껐어요. 근데 그 머리는 이제 타가지고 곱슬곱슬 막 진이 가지고 되고 입술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치는 거예요. 전태일은 외쳤습니다. 죽으려고까지 했겠어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회 고발이죠. 당시 국회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 노동청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자기가 이거 죽어야 이 지역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전태일이 목숨을 걸고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문제였습니다. 1948년 전태일은 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전상수 씨는 대구의 작은 봉제공장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6살이 되던 해 사업은 망했고 가족들은 서울로 상경합니다. 전태일은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 그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산발이 장사까지 해가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용두동에 배추밭이 쭉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항상 동네마다 수채물이 흐르고 있었잖아. 거기에 누가 이제 그 곰팡이 났다고 무말랭이 를 갖다 이제 버려놓은 거예요. 그걸 형하고 나하고 낮에 보다가 야 저거 주워 가자 그러니까 그냥 손 끌고 이제 집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해가지고 사람이 안 댕기니까 나가서 그걸 이제 주워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뇌물에다 막 비벼가지고 빨아가지고 엄마라도 누가 보게 되면 이거 곰팡 났다고 안 하겠고 막 비벼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그 소금 넣고 이제 그걸 끓여가지고 이거 붓잖아. 퉁퉁 부르니까 이제 그거 이제 주워 먹으면서 하루 끼니를 또 지난 거야.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들어온 것이 1964년. 그의 나이 16. 소설가 안재성 씨에게 청계천과 평화시장은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그는 3년간 거의 매일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7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청계 피복노조에 관한 얘기를 취재를 통해 책으로 엮었습니다. 전태일은 그 역사의 시작이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안재성 씨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평범한 노동자 전태일을 변화시켰던 것일까? 경제가 발전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아직도 전태일일까? 안재성 씨는 그의 인간적인 성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태일 열사가 나이도 어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공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통의 커다란 공장에는 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13살만 돼도 그냥 받아줬으니까. 일제강점기부터 피복 봉제 공장이 들어서 있던 평화시장은 60년대 최고의 호황을 맞이합니다. 전체 기성복 시장의 70%를 담당할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2만여 명, 그중에 8천여 명이 소위 시다, 견습공이었습니다. 미싱일의 경험이 있던 전태일은 빠르게 일을 익혔고 신무살이를 하던 어머니와 힘을 합쳐 셋방도 얻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어린 여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오빠가 처음에 미싱사였어요. 미싱사로 일을 한참 동안 몇 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미싱 시사들을 여공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미싱사로서는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겨우 점심값 털어서 자기 버스비를 털어서 점심을 사주거나 자기가 점심을 안 먹고 시다에게 점심을 사주거나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점심마저 굶어야 하는 가난한 여공들의 형편을 전태일은 함께 아파했습니다. 지금도 청계천엔 당시 전태일이 자주 찾았던 다방이 남아 있습니다. (1967년) 재단사가 된 뒤 그는 이곳에서 종종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야근하고 특근도 했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일까? 전태일은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때 만들었던 모임이 바보회입니다. 한 친구들 10명 정도 모으면 이제 돈들이 없으니까 커피 한 3잔 시키고 나머지 엽차 시켜서 먹고, 그래서 전태일 여사 혼자서 막 노동자 얘기하면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럼 또 나올 때는 또 커피값 자기 항상 전태일 여사가 냈죠. 진짜 멋쟁이였어요. 아주 그 당시에 그 사진 찍기 정말 귀한 시절인데 찍어봐야 여럿이 모여서 찍는데 전태일 열사는 혼자서 독사진을 엄청 좋아했어요. 노동조합과 같은 전태일의 바보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 계획도 세웁니다. 10여 명의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그의 소탈하고 따뜻한 성품에 반해 참여합니다. 그 무렵 전태일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하는 단 하나의 목숨을 가졌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이제 아랫목에다 다 일요일날 같은 날 우리 앉혀놓고 이제 이불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발 집어넣고 짜르르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읽었던 얘기를 서갖고 막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아나운서처럼 막 흉내를 내면서 우리한테 그 책 속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막 말하는 모양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거, 몸 이렇게 제스처는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앞에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너무 재밌어갖고 정말 그런 오빠,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오빠 지금도 생각하면. 전태일은 1966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로서 생활과 활동, 생각과 심경의 변화가 그의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작업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1,500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50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한 가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작업이 힘들게 작업 시간이 길고 힘에 겨운 야간 작업을 시키는 것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한 매당 얼마를 준다는 확고한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대목일이 끝난 다음에야 한 매당 얼마를 지불한다는 것을 주인이 재단사와 적당히 타협해서 주는 것이다. 나는 이런 계통에서 미싱사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너무 억울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 못 자고 많은 양의 바지를 만들어 봐야 피땀 흘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청계천에 가서 한 일주일 넘게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공장에 가서.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저희 영화에서 나왔던 그 2층 다락방 같이 한 층짜리를 잘라서 만들어놨던 그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고, 또 공기도 너무 안 좋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몸으로 느껴지면서,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도 사실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더 약자를 위해서 20살이면 사실 저랑 거의 같은 나이였거든요. 그때 이런 사람이 이 같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약자를 위해서 또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촬영을 하면서 더 좀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죠.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2층과 3층은 모두 영세 피복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옷을 파는 상점들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곳에서 일했던 전태일은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린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작업장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 작업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그 세트장을 그대로 좀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누님들이나 형님들이 좀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역자로 들어가는 입구만 남고 위에가 전면 다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2층 공장은 이 사단을 통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사가 여기서 재단을 해가지고 아래층으로 봉제 일감을 내려줄 때 3번이시다 부르면은 여기 네 그러면 여기 툭 던져주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런데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 전태일이 일했던 그때 평화시장 일대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영세 봉제 공장들이 방을 2층으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시다 불러서. 그렇지. 야, 어머니, 그럼 여기 창문이랑 환풍기 같은 거 어디 있었어요? 환풍기는 창문이 뭐 없었잖아요. 그냥 없었죠 거의. 그냥 아예. 아니 있기는 뭐 조그맣게 있는데 가락을 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써먹지를 못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창문이 덜어 있긴 있었지 이렇게. 그렇지. 아래층이나 2층이나.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펴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거기가 만지가 까맣게 실제로 이렇게 앉아 있어. 먼지가. 지금 같으면은 막 보기 좋은 데로 산으로 어디로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일해야 내가 사니까 그냥 이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구별 없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지요. 뭘. 우리가 뭐 창문을 열어야겠다 생각을 했어. 어쨌어. 그냥 마스크 쓰면 답답하니까 그냥 하면서 하고, 코 풀면 먼지가 코에서 그냥 먼지하고 코하고 덩어리 져서 떨어져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작업장을 1, 2층 구조로 나눈 것은 하나라도 더 많은 재봉틀을 들여놓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명은 약했고 기본적인 환기시설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오직 재봉틀을 돌려 옷을 만들어내는 곳.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작업장이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이 일했던 그 평화시장 봉제공장 작업장, 그곳을 재현해 놓은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장의 천장 높이는 약 3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2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싱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공간의 천장 높이는 1.5m가 채 되질 않는 거죠. 일반적인 평균적인 신장의 어른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낮은 높이입니다.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들어와서 앉을 만한 공간입니다. 미싱을 돌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작업을 하기 힘들 만큼 상당히 협소한 크기인데요. 이 작업장 안에는 평균 하루에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켠에는 미싱사들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 2층에는 재단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일명 시다라고 불리는 보조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이다 보니 이 작업장 내부에는 천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마다 실밥이며 먼지가 뿌옇게 날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 환경 하에서 노동자들은 하루에 15시간 내지 18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근로 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차마 바꿔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은 이 사회와 업주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재단사, 미싱사들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려면 옆에서 보조해주는 시다들이 중요합니다. 말정이 갖다 줘. 영대야, 이거 수신형이 갖다 줘. 당시 시다의 대부분은 13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 여공들.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이들이 전태일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15시간씩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75년에 평화시장 또 청계천에 동문상가의 레오 복장이라는 자그마한 아동복 만드는 공장에 또또사로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밤 통행금지 직전까지 하루에 거의 15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늘 어린 미싱사들이 울고 있었어요. 작업 환경이 열악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동자들은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해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기술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급은 보통 3,000원, 4, 5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 개발을 한다는 게 이제 공장을 자꾸 세우고 공장을 세우다 보면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농촌에서 막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져가는 임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개발 그 본질 자체, 성격 자체가 차관과 원자재는 외국, 기술도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이 기업이 남길 수 있는 이윤이라는 거 어디서 이윤을 챙기냐 이 말이죠. 결국은 임금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게 기업체 이윤으로 가게 되는 구조로 돼 있었던 것이죠. 그 무렵 전태일은 아버지에게서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듣게 됩니다. 고민하던 전태일은 결국 근로기준법과 만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어려운 한자와 씨름해가며 그 책을 읽어나갑니다. 근로기준법과의 만남은 그의 운명을 좌우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내 애감에 그 책을 보고 저렇게 환장하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저것만 들다 보니까
내 애감에 저 책이 정말 보면 불안하고 일을 낼 책 같다. 그 생각이 많이 오더라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당시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8시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의 본질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인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문제도 있고 보건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안 지켜도 정부가 남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경제만 개발을 해서 성장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구태여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감독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기업주들은 그런 걸 또 빙자해서 그걸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태일은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미 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또한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재단을 하면 원단을 뭐 이렇게 자르면 자른 데서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다 갖다 펄썩거리니까 그걸 다 우리가 먹는 거야. 우리가 빨래 세탁 해갖고 그 빨래만 벗겨도 먼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다 가위로 자른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는 많이 나오는 거고 그걸 미싱으로 박아도 바늘구멍에서도 먼지가 나와가지고 그 노루발이라고 앞에 먼지가 소복소복 쌓이니까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먼지는 우리가 입으로 코로 먹었죠. 눈썹 기른 사람은 눈썹에 소복하게 먼지가 안 들 정도니까. 얘들아, 이거 설문지 앞으로 너희들 일하는데 도움되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너희들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거든? 잘 읽어보고. 전태일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까지 제시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가 직접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은 1969년과 1970년 두 번 설문조사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업주들의 방해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동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한 두 번째는 126명이 설문에 응합니다. 이것이 당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휴일 여부, 건강상태, 임금 조건 등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 조사하는 결과 일일 하루 16시간 휴일이 없었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14시간 내지 16시간을 일을 하고 그 환경은 말할 수 없고 호흡기 질환들 아는 사람이 굉장히 폐기력 환자들이 많았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 조사도 우리가 전태일이가 했어요. 온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이것도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전태일은 끊임없이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가 작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갈수록 위험하고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린 여공들이 병으로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1969년) 가을,
전태일은 해고를 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그는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노동청도 업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야 하는 길. 전태일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1970년) 봄부터 전태일은 서울 삼각산 일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하보다도 이제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러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어떻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맨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죠. 동생 전태삼 씨는 당시 형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형 전태일은 이곳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이 나세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많이 나. 평화시장에 두고 온 동료들, 어린 여공들. 누구도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태일은 그 자신의 희생을 결심합니다. 몇 사람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전태일이 혼잣말처럼 동생에게, 동료들에게 대뇌이던 말입니다. 그 길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전태일은 노동자들을 위해 불을 붙였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떤 죽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헌신 앞에서는 자신의 현재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게 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자신의 사소한 그 고통들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같은 걸 또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젊은 세대가 광범위하게 참여했던 데는 뭐 그런 어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이 스스로 뭔가 조금이라도 해서 이 부끄러움의 흔적을 스스로 지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태일의 분신항거 이듬해인 71년 벽두부터 각 일간지마다 노동자들의 문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계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학가에서도 노동 현실을 개선하라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학가에서는 사망 사흘 뒤인 11월 16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단식투쟁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노동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는 열악한 임금 정책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의식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부터 우선 노사 분쟁이
70년에 165건인가 그런데 71년이 되면 전태일 열사 한 건 다음에는 1650건을 풀어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다음에 정부가 각종 약속을 다 해요. 다 해주겠다. 근로요건 개선해주겠다. 노조도 만들겠다. 그런데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기본권 중에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법령을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국가보위법입니다. 전태일의 장례식은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는 노동청과 대학생들의 줄다리기 끝에 11월 18일 진행됐습니다. 한편 당시 서울대생들은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별도의 충무제를 개최합니다. 근데 저는 전태일 동지가 살아있을 때는 전태일 동지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생 친구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내가 이 이소선 어머니를 명동성당 3.1 다방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난 학생인데 그 아드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나서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렸더니 이소선 어머니가 그렇잖아도 우리 태일이가 나한테는 대학생 친구도 하나 없느냐고 맨날 말하면서 대학생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 했는데 우리 태일이가 죽고 나서야 이제 나타났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이 말은 노동 문제, 노동자의 현실에 등한시했던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정말 전태일이라는 사람은 뭐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이 정말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을 함에 있어서 한자를 몰라가지고 대학생 친구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 정도였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그동안에 뭐 했느냐? 시위가 번져가자 서울의 각 대학에는 무기한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11월 13일에 우리 전태일 선배가 돌아가셨어요. 김 지사는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평화시장 일대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고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온 몸을 불살라서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이거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강한 가슴에 흔적을 줬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큰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받았던 충격과 이 마음의 도장. 그때 전태일에 대한 그 충격이 전개천에 이제 그 전태일 교실 야학이 생기면서 그때 내가 야학 강사로 나가죠. 예.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그 전개천 근로자들을 그 야학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힘을 합치면 아무리 이렇게 불같은 것이 짓눌려도 이긴다. 그런 이게 힘쓸 노자다, 힘을 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동자도 이거잖아요. 무거울 적 얘기잖아요. 그래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들이 힘만 합하면 이 무거운 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노동이라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영래가 쓴 거지. 그래.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재호 의원은 청계천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며 전태일과 만났습니다. 그 뒤 전태일의 이야기는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져 전해집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때 피해자 권양의 변호사 조영래라는 이름이 세간에 알려집니다. 그가 바로 전태일 평전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제 형부잖아요. 그런데 민청학년 사건 나면서 거기에 뭐 배우 조정 인물이다 해서 이제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도피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그 기간이 꽤 길어질 거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전태일 평전을 써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준비를 해서 사실은 그 작업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중간에서 그 조 변호사가 그 자료를 이소선 어머니한테서 받아갖고 오면은 그거를 전달하고 또 썼던 내용들을 맞게 썼는지 하는 것을 또 감수하는 그 원고를 이소선 어머니한테 또 전달하고 하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했었어요. 서울법대 수석 입학으로 유명했던 변호사 조영래. 그는 전태일의 기록자 역할을 맡고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태일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맨날 이거 써서 뭐 하느냐고 하면은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쓰지 않느냐고. 태일이 생각이 어떠냐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죽기까지 했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서 그런다고. 국내에 처음 출판된 것이 83년. 그러나 그때 이 책은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금서였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소그룹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힘들어할 때, 또 두려워할 때, 또 뒤로 물러서고 싶어 할 때 제가 그 전태일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또 책도 권했고. 심상정 의원은 전태일이 청년 시절 자신의 멘토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능케 한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노동자임을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아껴 쓰고 그리고 정직하고 참 이런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온몸으로 산업 여군으로 칭송받던 그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무권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전태일은 그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크게 바꿔놓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기가 옛날 그 청계피복 노조가 있던 자리가 맞나요? 그렇죠. 여기에 처음에 노조 사무실을 맨 처음에 여기다 만들었죠. 근데 그냥 평화시장이나 정부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전태일 열사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서약만 해줬는데 아마 실질은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여기서 분신하겠다고 우리도 그 좋은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하루 동안 시위 걸고 프랭카드 걸고 이래가지고 이거 자리를 내줬죠. 그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전혀 노동운동이 없었는데 그때 최초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 청계노조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곳곳에서 민주노조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1970년 설립된 청계피복노조. 전태일의 동료들이 만든 이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나갑니다. 합법이었던 시절 노조원은 최대 7천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저 앞에서 우리 수문장의 교대식이잖아요, 교대식. 청계피복노조는 1998년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모임은 그동안의 70년도, 80년대를 통틀어서 청계피복 전태일 동지 분신 이후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노동조합을 중심적으로 쭉 활동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계피복 노조가 1980년도 해산되고 나서도 그 모임이 청우회라는 이름으로 쭉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기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청계피복노조와 그 노조원들은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선 이들입니다. 뭐야 이거? 야, 제일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잖아요. 우리가 사실 사회에 나와갖고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만나서 조합이라는 틀을 알고 그러면서 가장 우리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찬란한 시절이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반가운 것 같아요. 당당한 노동자,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노동자. 이들은 전태일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약고 죽지 마라. 절대 못 배웠다고 하지 마. 평화대학을 출신들이다. 우리 노조에 나와서 대단히 똑똑합니다. 대단히 어디 가서든 투쟁하고 앞장서고 하는데 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평화대학을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약고 죽지 마라. 우리는 그 이상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태일 정신으로 우리는 마음 가슴에 가지면은 어디하든지 꿀릴 데가 없다. 결혼을 각자 했어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뭔가 다 해. 그냥 뭐 어리석은 그 뭐 한 주부로 살지를 않고 다 깨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우리 회원들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아카시아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의식화가 됐어. 배움은 부족해도. 그렇다고 봐요. 몇몇 사람들 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통반장이라도 한다든지 살면서 지역 활동을 한다든지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전태일. 그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여공들을 돌아봤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이들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전태일이었다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노동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이가 바로 전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분신 이후 43년. 그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숨쉴 수 있게 된 데는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있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당시 동생 전순옥 의원은 17살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그때 병원 영안실에서 보았던 단호하고 특별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저 영안실 안에 책상 위에 있는 가방을 봤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하늘색 가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다 그랬더니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근데 저 돈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안 받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받으면은 어떻게 되고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학교도 문제없이 등록금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다 대학까지 다닐 수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오빠가 했던 일은 우리가 다 이제 오빠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가난하고 평범한 어머니였던 이소선 씨가 모든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아들 전태일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원망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해한다. 어찌 원망하겠니?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제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아들과 약속, 그게 대단히 중요했고, 근데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완 집안일 다 치거든요. 다 치우고 스스로 자신이 투사가 되는데, 이론도 그렇고 그 연설을 하는 걸 내용을 보면 진짜 이게 운동가들이 하는 연설과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과의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투쟁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운동가가 됐던 것이죠.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뒤 어머니는 청계 피복노조 결성에 참여합니다. 유신 시절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77년과 81년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수감되기도 했지만 40여 년간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 민주화 운동의 현장엔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거기서 맞고 막 터지고 와서도 조합원들 어린 그 아들 같은 조합원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 안 되죠. 그거 보여주면 또 저기들이 의욕을 잃으니까 와서는 아주 너무 당당하게 경찰하고 또 싸우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서럽게 우시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째 저렇게 죽을 수가 있었는가. 그럴 때는 죽을 때 나한테 다 말을 다 하고 죽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소선 어머니는 2011년 아들 전태일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상주가 돼서 그의 장례식은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들 전태일을 잃고 어머니는 수백 수천의 새로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이루고 싶었던 거는 마지막까지 그 노동자는 하나가 돼야 된다. 노동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노동자들의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 그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항상 저희 어머님이 하신 얘기는 노동자는 하나가 되세요. 그 말. 소설가 안재성 씨는 글이 써지지 않거나 막히면 청계천에 나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전태일이라면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을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전태일을 떠올립니다. 내가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나를 바르게 해주는 분이죠. 태일이 만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조심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부끄러움의 원천인, 저의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그런 정신적 존재다. 인간 미의 상징이고 이타심의 꽃이고 나의 영원한 별이다. 지금의 시대 정신 경제민주화는 말하자면 전태일의 사랑, 또 전태일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그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거는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 와야 되고, 그리고 전태일 열사님 같은 용기 있는 분도 필요하고, 본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약자를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죠. 나는 바보입니다. 12살, 13살 난 어린 시다들이 먼지 먹고 폐병 들어 일전 한 푼 못 받고 공장에서 쫓겨나갈 때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우리도 당당히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재단사들은 모두 다 바보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언젠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